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리즈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중에서 일본,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그 흔적과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동남아시아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이 많죠.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 주역들이 동남아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사회 환경에서 살았느냐,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가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몰락의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현대사 보시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한국도 베트남에 참전을 했죠. 그런데 베트남에는 1954년에 제네바 협정으로 두 개 국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는 북부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었고, 남부는 미국의 원조로 남부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북부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1976년에 승리가 하고 통일이 되죠. 그러면서 북부의 지도자가 도중에 이제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만은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치민의 사상, 유교적 도덕의 오른선이라는 이런 호치민의 사상도 전파가 되게 됩니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1930년에 베트남 공산당을 주직하고 프랑스 공격을 피해서 중국으로 피신했고, 또 1945년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계속 프랑스와 전쟁에서 이기죠. 호치민이 주도해서 전술 전략을 잘 해서. 그리고 또 미국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호치민은 전쟁 중에 사망했지만 호치민의 영향은 베트남에서 절대적이죠. 그런데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이후에 베트남에서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물론 전쟁 중에 어떤 황폐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회 문제, 그리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그 당시 이제 보트피플의 대명사가 베트남족이었죠. 미국으로도 가고 뭐 여러 군데로, 세계 여러 군데로 가고, 그리고 캄보디아하고 싸움,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베트남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서방 국가가 고립 정책을 쓰죠. 무역 금지 정책을 쓰고. 그래서 1986년에는 인플레이션이 774%까지 해당되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쓴 정책이 도이머이 정책입니다. 이거는 베트남의 지금 사회주의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물론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지만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도이머이 정책을 과감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1인 독재 체제가 아니죠. 지금 한 1년 전에 베트남 당서기장인 웅우엔 푸송이 사망했습니다만은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당서기장, 그 다음에 주석, 총리,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집단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중지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념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이념은 덩샤오평이 시작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도이머이 정책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덩소평, 우리가 말하는 덩소평이 시작하는 그런 경제개혁과 비슷하고,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도 비슷하지만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정치적인 개혁을 같이 한 거죠. 하지만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은 정치적 개혁은 하지 않고 집단 지도 체제로만 유지한 채 경제적인 개혁을 주로 했다는 거죠. 베트남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일 정당이다. 과거 아까 말씀드린 호치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하고 자기네들이 독립 쟁취의 주인공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계속 공산당이 통치하는 공산주의 국가. 물론 도이머이 정책으로 시장 사회주의를 도입해서 경제 자유화가 되었지만 일단은 정치는 단일 정당이죠. 경제가 도이머이 정책이 성공해서 2015년에는 거의 외자가 118억 불까지 유치한 아세안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외자를 많이 유치한 국가. 하지만은
전체적인 시스템은 민주적 중앙 집중주의입니다. 경찰, 군인 이런 시스템이 모든 걸 잡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가 지금 뭐 사법, 입법 이런 시스템으로 분할해서 권력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 군인, 그리고 관공서 여기에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베트남 공산당 PCV라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합법성과 적합성 아주 무리하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이 뭘 요구하는지 국민의 욕구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합법성과 적합성에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하려는 그런 정책을 한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중요한 권력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나 어떤 정치, 공산당 이런 권력과 어떤 집단 지도체제 이거 플러스 타협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모든 메커니즘이 이런 타협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베트남의 어떤 권위주의를 국민들한테 완화시키고 국민의 편에 있다는 걸 강력히 어필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통치 기반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어떤 경찰이나 이런 권위주의의 어떤 폭력도 있지만 국민의 의지를 반영시키는 어떤 타협의 메커니즘도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베트남 공산당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늘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법치로 한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또 이런 집단 지도체제에 의한 만큼 우리는 어느 일당 독재가 아니라는 점을 또 많이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농촌에 가면은 베트남의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죠. 이런 베트남의 다문화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트남 사회는 이런 어떤 경찰에 의한 강압에 의한 폭력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떤 타협 시스템도 같이 작용을 해서 국민들이 결국 베트남의 폭력을 정치 권력이 행사하는 폭력을 국민들이 스스로 용인을 한다.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패입니다.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게 베트남의 아주 주요한 요인인데 이 부패가 지금 공무원 사회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부패가 상당 부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척결하는가 베트남에 아주 급선무입니다. 지금 1개월 전에 죽은 응우엔 푸종이라는 당 서기가 가장 역설을 두는 게 부패 방지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정치국 위원까지도 바로 체포할 정도로 부패 척결에 역점을 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패 척결이 응우엔 푸종 이후에 과연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안 될지 그게 이제 의문입니다만은 베트남은 아직도 한쪽에서는 그런 부패의 그런 늪이 계속 있다. 물론 이제 외국의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또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은 들이고 있지만은 우리 삼성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 있지만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베트남의 여러 가지 허가를 받는 데는 이런 부패 문제와 결부가 돼 있어 가지고 이 풍토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것은 지금 북한이 베트남과 많이 혈연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베트남이 친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원래 이제 우리 한국과도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베트남과 친연한 이유가 유교 국가죠.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베트남과 친한데 북한이 베트남과 친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일성과 호치민이 아주 친했죠. 당시에. 그리고 또 공산화 통일 과정에서 남북전쟁을 같이 한 거죠. 어려운 경제 극복 과제도 같이 안고 있고 또 중국을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같이 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치민과 김일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호치민과 같이 김일성을 통일시하고 있지만은 베트남에서는 전혀 다른 인식입니다. 왜 그러냐? 호치민과 김일성에는 순수한 애국심에서 차이가 있다. 호치민의 애국심,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가보시면 다 알 겁니다. 또 하나, 호치민은 굉장히 근면하고 검소했다는 거죠. 김정은 일과 같이 뭐 특각을 만들고 뭐 말을 타고 뭐 이런 게 일체 없었던 거죠. 또 가족에 대한 철저한 배제, 1인 지배체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호치민은. 또 호치민은 당시 프랑스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전략 전술에서 우수했다. 김일성은 6.25 남침 때 다시 이제 북쪽으로 쫓겨간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베트남 사회주의의 시스템이 경제 면에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지만 결코 정치 면에서 아직까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